네, 안녕하십니까. 챕터 3장입니다. 곰브리치의 The Great Awaken, 위대한 각성이라는 내용으로 곰브리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에서는 기원전 이제 7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기원전에서는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7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그리스의 미술사에 대한 부분을 고대 그리스 미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브리치는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을 어, 세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곰브리치는 세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르카이c 시대, 클래식, 헬레니즘, 헬레니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르카이크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700년부터 480, 클래식, 기원전 480, 323년, 헬레니즘, 기원전 323년, 146년을 이렇게 또는 기원전 30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불지의 제3장 위대한 각성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양식 구분을 정확한 시기로 구분 짓는 것은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분불지는 이렇게 좀 구분을 어, 지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다짐을, 이제부터는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구분 지었는 게, 구분 짓고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어,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이 현실 세대에서 어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시대를 구분 짓는 그런 기준은 사실은 거대한 양식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계기를 말하는 왜 양식이 변화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건과 맞닿아 있는 시간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대 미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헬레니즘, 아르, 아르카이, 클래스, 헬레니즘까지의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다. 그래서 곰브리치가 얘기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곰브리치가 얘기하는 또 부분이 위대한 승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또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대한 승리냐? 자, 기원전 13세기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다루던 시기입니다. 에서 다루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미케나 문명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게는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불리던 미노스 문명하고 미케네 문명은 이집트 미술과는 구분되는 다소 자유롭고 부드러운 표현의 유물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문명의 헬라스인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인 도리스인들의 철기 문명에 속절없이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느 유목민들과 같이 그들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태보 혹은 예술적 생산 활동을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8세기경부터는 헬라스인들은 헬라스인들은 8세기 헬라스인들은 이집트 미술의 표현을 답습하면서 미술을 답습하면서 다시 예술 활동을 재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위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된 사건은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미술사는 사실은 서양사는 서양 역사, 서양 역사를 봤을 때 그 기록을 또 미술로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사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양의 이쪽, 우리나라 한반도는 산과 들과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이 있는데, 이 유럽의 이 땅들을 보면은 광활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은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그냥 광활한 평야에서는 그냥 막 서로 쳐들고 엄청나게 대한민국, 이 조선 한반도가 굉장히 많은 의사의 침략을 당했지만, 유럽은 더 많은,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간에 인종이 많이 섞이고, 전쟁 포로로서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노예도 있었고, 그 서로 간의 노예를 하는 것을 눈에 돌린 게 이제 새로운 식민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대륙으로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는 또 굉장히 또 잔인한 역사도 있고, 뭐 휴머니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인류의 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들에게 이제 위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된 사건은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크세스 1세, 크레스 1세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해서 그리스 폴리스에 공무를 요구했고, 밀레투스를 비롯한 몇몇 폴리스는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은 이후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도시 국가의 연합체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이란 쪽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 민족이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이후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도시국가연합체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군을 조직하고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이끈 아테네는 그리스의 폴리스의 맹주로 등극해서 페르시아의 침공을 대비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자신들의 도시의 상징인 아크로폴리스의 재건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과 승리에 대한 조치감은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이제 작품이 페리클레스의 시대, 필립 폰 폴츠입니다. 필립. 1851년에 그린 겁니다. 자, 승리의 원인을 또 보면은, 자, 이후 역사학자들은 그리스의 위대한 승리를 그들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찾았습니다. 헬라스인들은, 그리스의 헬라스인들은 험준한 산지에 자리 잡았고, 그 지리적 위치, 지리적 이점. 자기는 이제 요새에 있고, 남들은 평야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가짓만 하면 거기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스인들은 험준한 산지에 자리 잡았고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만들 만한 넓은 평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위치한 얼마간의 평지에 자리를 잡고 그 크기에 맞는 폴리스를 키워 나갔는데 땅이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를 위주로 도시를 건설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충분한 일조량은 소금을 만들거나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에 적합을 했고 식량의 상당 부분은 무역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향하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량의 상당 부분은 무역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얻었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잉여 이제 자본들이 축적이 되면 또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의 함대를 발견하거나 표류하는 것은 그리스인들의 바다에 대한 도전과 두려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준한 산지 때문에 하나로 조직되어 있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가 없었고, 그리스가 지금 그 그리스 반도를 보면은 산지로 이렇게 막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폴리스 도시 국가들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한국사를 봐도 삼국시대는 이 소령산면, 태백산면 요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맥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한반도 땅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잦은 이제 폴리스 간의 다툼 때문에 전쟁이 빈번을 했고 경쟁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용을 강제를 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폴리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폴리스들과 연합하고 경쟁을 하고 다양한 전술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경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경쟁이 기존의 사고의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게 되면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과 예술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이 만든 문화는 이후 로마의 지배 시기에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문화의 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번영하는 게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각성 또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시작되는 각성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각성은 이제는 보이는 대로. 자, 이때 이제 장기를 두는 아킬레우스와 아, 아이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기원전 140년에 자, 이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의 이제 그 그림에서의 눈을 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미술에서 드러나는 정명성의 원리. 여기서도 정명성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아킬레우스의 왼팔은 거의 숨겨져 있고 두 인물의 가슴은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의 나와 있는 부분을 또 보면은 아래 장기판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아이아스의 창은 장기판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가 있고 그 그림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편 아킬레우스의 창은 장기판 뒤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끝없이 이 선을 끊어진 상태에서의 그 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깊이감은 여기서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에서 한 장의 이 도화지에 이 입체감, 이 정면성의 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테크닉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집트 미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두 인물의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의 인물의 주변을 떠다니는 글씨도 있는데 이 글씨는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서 그림과 글이 한 도판에 위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림 자체로 인물을 설명하는 도상학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과 가본만으로는 인물들의 영혼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림이 또 있는데 또 전사의 작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기원전. 요것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110년에서 이 정도 때 우리가 학자들이 어, 그 하풍이라든지 이 그림에 대한 테크닉을 보고 이 정도의 때 시대에 맞게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작별의 그림을 또 보면은 이 그림에서 가운데 위치한 전사의 다리를 보면 한쪽 다리는 이집트의 미술과 같이 옆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한쪽 다리는 정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발을 정면으로 그리면 발의 특징인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고 또한 저것이 코끼리의 발처럼 발톱이 발에 박혀 있는지 아닌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이집트인들은 단축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랑켄슈타인과 프랑켄슈타인 같은 조각난 신체를 붙이듯 신체를 제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익이라는 그리스 화병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신체를 표현한 흔적이 또 발견이 되어 있는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은 관찰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은 관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은 관찰을 요구하는데, 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은 관찰을 요구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관찰은 개개인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서, 그 눈에 따라서 개개인의 역량과 그 어떤 걸 좋아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쪽에 많이 이제 좌우를 하겠죠. 예, 다른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 따른다는 것은 흥미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뜻하는 영어 interest는 여기서 이제 또 영어의 어원이 나오는 게 interest는 관심을 끄다라는 거죠. 라틴어 interest에서 파생된 단어 inter, esse, 그러니까 inter하고 esse 요 뭐뭐 사이에 esse 요건 존재하다.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합성으로 참여하다 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리스에서의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덕목이 또 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거죠. 그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축법과 원근법은 중세를 거치면서 상실돼서 르네상스에 이르면서 단축법이라는 게 단축법과 원근법은 이제 중세에서는 없어집니다. 르네상스에서 다시 생겼습니다. 획득이 됩니다. 또 그림을 또 보면은 자, 누워있는 여인의 측정이라는 또 그림이 있는데 그 알브레히트 디러라는 사람이 쓴 건데 만든 건데 알브레히트 디러 1525년에 만든 겁니다. 그 예술은 그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라면,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발명한 투시도법은 완성된 무기일 수도 있다. 무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진 것은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플라톤이 또 미술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나아가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회화는 한순간, 한 시점에 눈앞에 드러난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 플라톤은 우리의 육체가 머무는 곳을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로 그리는 것은 사물의 그림자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직된 사회 구조는 경직된 미술로 표현이 되는데 이집트 미술은 그래서 경직되어 있다. 이집트 미술은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르카이c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의 조각은 삐딱한 자세. 그래서 그리스 조각은 삐딱하게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한, 한때 이 삐딱한 자세는 건방지다라는 평가를 받는 짝다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짝다리를 짚는 것은 때론 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두 다리에 균등한 무게를 두고 서 있는 것은 올바르지만 꽤나 지속하기 피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은 그 완전한 대칭하고 균형은 완전한 대칭적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이제 가운데에 있다면 이미 약간의 변형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 보시면 콘트라포스터의 그 위대한 짝다리는 그 아름다운 밀로의 비너스와 2000년을 지나 등장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도 등장합니다. 조각에 대한 부분을 자 밀로의 비너스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삐딱하게 그린 거죠. 삐딱하게 조각한 거죠. 밀로의 비너스 다비드에도 삐딱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삐딱하게 건방지다 표현할 수가 있지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위대한 나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이 이집트와 구분되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은 위대한 나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체를 주로 그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체를 그렸던 것은 육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경쟁적 상황에 놓인 고대 그리스인들은 실제 전투를 치르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었, 만들었다고 알 수는 없으나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
올림피아 제전이 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 폴리스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했으나 위대한 챔피언이 있는 도시는 강함의 상징이 되고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가 있는 도시는 여타 폴리스인들의 사랑을 방패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올림피아 제재는 열린 도시들에서는 길쭉한 평야를 가진 터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라는 또 이 나와 있는 어떤 도표가 있는데 올림피아의 중앙에는 제우스 신전이 위치하고 그곳에서는 올림피아의 승리자는 거대 제우스 상 앞에서 월계관 수여식을 치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올림피아라는 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이제 왼편 위쪽에 있는 길쭉한 건물은 김나지움이라고 지금은 이제 체육관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건물의 어원은 짐노스로 나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은 자신의 육체미를 뽐내고 온몸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번쩍거리는 구릿빛의 근육을 가시했다. 그래서 오른편에 또 길쭉한 곳은 육상 경기를 하는 곳으로 기준이 되는 두 천의 간격이 1 스타디온이고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192.27m입니다. 이것이 주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에 따라서 마차 경기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뜻하는 히포를 붙여서 히포드로모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포는 강의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말을 뜻하고 드로모스는 드럼과 같은 원형의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을 보면은 나체 표현은 그들이 처한 경쟁적인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고 공동체의 기여도가 높은 스포츠 참가자인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적 권리가 커진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참정권은 군역을 지는 성인 남성에서만 지워졌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신체를 단련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인 구릿빛 피부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유한 그리스 시민은 노예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은 땅볕에서 신체를 단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허여물건 피부의 남성은 백면 서생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의 신 유벨 날리스는 유명한 격언을 내놨습니다. 유벨 날리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날리스는 얘기했습니다. 맨스 사나 인 코포레 사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뜬다. 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 서양미술사의 더 스토리 오브 아트의 위대한 각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